1942년 강제 수용소에는 여성들을 수감하여 매춘을 강요하는 사창가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자발적인 현상도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용인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권 중앙에서 계획적으로 내린 결정이었으며 체제 내 여러 시설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가 아니었습니다. 사전 승인을 받은 일부 수감자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라펜스브리크에서 이송되어 SS 의사의 진찰을 받고 신체 능력에 따라 배정되었습니다. 모든 접촉은 감독해 이루어졌으며 수용소 기록 보관소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수용소 구조 내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했을까? 성은 왜 징계 체계의 일부로 편입되었을까? 그리고 이 메커니즘의 존재는 제3제국의 착취 수준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가? 강제 쾌락의 설계자, SS 계획과 성적 통제. 1942년 제3제국의 강제 수용 시스템은 운영 효율 최적화를 목표로 내부 검토를 받았습니다. 작센하우젠, 부엔발트, 마우트하우젠과 같은 주요 수용소의 생산성이 점진적으로 저하되자 SS 경제행정본부 WVHA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규율적 통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SS 제국 지도자 하인리히 힘러는 WVHA 국장 오스발트 폴과 함께 경제적, 위생적, 그리고 위계적 목표를 결합한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수용소 경계 내에 행정적으로 특수시설 또는 존더바우텐, 손더바우텐으로 정의된 통제된 매춘구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시는 WBAA D부와 F부 간의 기술적 논의와 SS 보건부와 인종정착국의 추가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계획은 단절된 요구나 병참상의 긴급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선택적 만족 메커니즘을 통해 수용소 내부 생활을 재편하려는 체계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조치의 공식적인 정당성은 수용소 행정 담당자들이 작성한 정기 보고서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노동 성과 지수의 지속적인 하락과 함께 규율 위반 사례 및 수감자 간 동성애적 관계의 만연을 지적했습니다. 동성애는 수용소 관료주의의 관점에서 도덕적 일탈로 간주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위계 체계를 훼손하고 수감자 간의 충성심을 강화하며 감독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WVHA 분석에 따르면 성관리는 노동력, 식량, 공간 사용을 규제하는 것과 동일한 기술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성싱은 수용소의 자원체계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WVHA가 설계한 모델은 구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수용소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존더바우텐의 물리적 설계는 기본적인 내부 구획을 갖춘 구획화된 막사, 외부 통제가 가능한 문, 내부 잠금 장치 부자에 부족한 인공 조명, 그리고 측면 복도에 설치된 수동 감시 지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현지 지휘관의 기준에 의존한 것도 아니며 베를린에서 보낸 표준화된 설계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각 구획은 엄격하게 통제된 기간 내에 여러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용 시간을 최적화하고 교전 시간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간 계획은 수용소 내 위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통제된 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작업구역 근처에 위치해야 하지만 내부 마찰, 시각적 접촉 또는 규율 과정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 일반 주거 구역과는 충분히 격리되어야 합니다. 이 공간에 배정될 여성 인력 선발은 1939년부터 여성 전용 수용소로 운영되어 온 라펜스브리크 수용소에 위임되었습니다. WVHA의 명령은 수감자들이 SS 의무 요원이 결정한 일련의 신체적, 위생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요구되는 자격에는 20세에서 35세 사이의 여성, 바람직하게는 독일 또는 서유럽 국적, 생식 건강 및 신체 상태가 양호하여 의료적 중단 없이 많은 일상적 접촉을 견딜 수 있는 여성이 포함되었습니다. 성병 진단을 받았거나 눈에 띄는 부상 또는 신체 쇠약 징후가 있는 여성은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정권의 인종 정책에 따라 유대인, 로마인 또는 생물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범주에 속하는 모든 여성도 기준에 따라 배제되었습니다.
배정 절차는 수용소 지휘관이 WBA에 공식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요청서는 서비스 이용 허가를 받은 수감자 수에 따라 필요한 여성 수를 검증했습니다. 요청이 승인되자 라벤스 브리크는 의료 및 준비 과정을 거쳤고 이후 무장 경비원이 배치된 열차로 이송이 진행되었으며 각 이송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았습니다. 각 여성의 서류에는 사진, 신분증 번호, 최근 건강검진 결과, 징계 이력, 그리고 출신 지역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서류는 라벤스 브리크와 수용소 의료행정부서에 모두 보관되어 배정 기간 동안 완벽한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매춘소 이용 허가를 받은 남성은 기능 수감자, 구역 책임자, 작업 감독관 또는 뛰어난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입은 생산적 및 인종적 기준에 따라 제한되었습니다. 각 수용소에는 등록된 카드를 통해 각 사용자의 허가를 확인하는 통제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카드는 사전에 구역 관리자가 확인하고 존더바우 입구의 구금 담당자가 검토했습니다. 1회 이용 시간은 15분으로 연장이나 일일 반복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출입은 정확한 시간, 수감자 식별번호 그리고 지정된 수감자 이름이 기록되어 매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용소 중앙행정부와 WBA로 전송했습니다. 매춘굴의 물리적 및 위생적 관리와 더불어 이 조치의 운영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통계적 관찰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정기적으로 매춘굴에 접근하는 수감자들의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여성에게서 발견되는 성병의 빈도, 그리고 매춘굴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징계 사건들을 매달 보고해야 했습니다. WBHA-D 사무소는 이러한 보고서들을 비교하여 존더바우가 있는 수용소와 없는 수용소 간의 성과 차이를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규약을 조정하고 수용소 확장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행정적 차원에서 사창가는 강제노동, 처벌, 급식, 의료 관리를 규제하는 것과 동일한 기술적 구조의 일부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운영에는 강제 수용 장치를 지배하는 관료적 논리에서 벗어나는 어떤 요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체는 단편화된 생산 단위로 취급되었습니다. 노동력은 측정되었고 생식 능력은 감시되었으며 성적 행동은 통제되었고 고립, 분리, 감시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은 단절되었습니다. 사창가로 지정된 공간은 막사와 동일한 자재로 지어졌고 침대 시트는 사용 달력에 따라 번호가 매겨지고 교체되었으며 가구는 빠르고 기계적이며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 단계마다 여러 SS 부서에서 모니터링했습니다. 보건국은 배정된 여성들의 건강 상태를 감독했으며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주 검토했습니다. 인종 및 정착국은 선발된 여성들의 인종 및 의학적 특성을 검토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우생학 정책과의 적합성을 확인했습니다. WBHA는 각 시설에 배정된 자원을 조정하고 월별 성과 보고서를 처리하며 배정 및 순환 할당량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수직적 구조 덕분에 각 존더바우가 즉흥적인 조치나 지역적 자율성 없이 운영상의 정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 문서는 이 시스템이 다른 중앙 제국 작전과 동일한 수준의 철저한 감독에 실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인쇄된 양식, 이송 목록, 의료 보고서, 생산성 평가서는 수용소 사무실과 WBHA 중앙기록보관소에 2부씩 보관되었습니다. 이러한 운영 추적성을 통해 관련 수감자의 순환, 활용 및 수행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프로젝트의 징계적, 경제적 영향을 상세히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알려진 문서에는 이 프로그램이 즉흥적으로 만들어졌거나 수용소의 자율적 결정의 결과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모든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채석장, 작업장 또는 처벌구역과 같은 수준의 집중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성 요소로 구상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수용소 내 사창가의 설립은 행정적 예외가 아니라 나치 억압기구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의 합리적 확장이었다. 그 기능은 구조적이었다. 내부 긴장을 완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일탈을 처벌하고 복종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었다. 성은 관리 가능한 변수로 축소되었고 이는 체제의 구조를 규정하는 통제와 착취 목표에 부합했다. 마스터 실험, 마우트 하우젠과 존더바우의 탄생.
1542년 중반 오버웨스터라이히주의 마우트하우젠 수용소는 나치 강제 수용 시스템의 첫 번째 사창가를 설치하기 위한 첫 번째 장소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정은 무작위적이거나 지역적 긴급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제도적 논리에 기반한 결정이었습니다. 1938년부터 운영되어 극도로 가혹한 환경으로 특징지어지는 마우트하우젠은 높은 노동력, 통제된 내부 구성, 그리고 주요 WVHA 부대가 활동했던 린치와의 물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행정적 실험의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화강감 채석장에서의 강제 노동을 중심으로 한 가혹한 체제는 극한의 착취 조건 하에서 새로운 징계 조치를 평가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존더바우 손더바우 건설은 베를린에서 보낸 표준화된 설계도에 따라 수용소 기술부에서 수행했습니다. 작업구역 옆에 위치하지만 수용시설과는 분리된 막사가 배정되어 통제된 접근성과 기능적 분리라는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내부 디자인은 회전 효율을 고려하여 설계된 구조를 반영했습니다. 즉, 최소한의 면적으로 구성된 개별 구획, 희미한 조명, 인공 환기, 그리고 외부 개폐 장치가 있는 출입구가 마련되었습니다. 내부 구획은 물리적 또는 음향적 격리는 부족했지만 시각적으로는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중앙 복도를 따라 외부 감시를 위한 개구부가 마련되어 경비원이 사용 시간을 통제하고 규정 위반 사항을 감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부대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교대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운영 기준은 1회 교대 시간을 15분으로 설정하여 수감자 1명당 하루 평균 30에서 40명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산업 현장 작업 라인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효율성 원칙을 따랐습니다. 감독은 남성 수용소 직원들에게 맡겨졌으며 서면 기록을 유지하고 발생 가능한 편차를 관찰하며 교대 근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접근은 정식 허가를 받은 수감자로 제한되었습니다. 각 수감자는 블록 리더의 검증을 받고 담당 행정관의 승인을 받은 요청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승인은 등록 및 보관되었습니다. 면회 일정은 오전, 저녁, 야간으로 기능 블록별로 구성되었으며 중간 시간대에는 청소, 소독, 인력 순환을 위한 시간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물류 체계는 수용소의 일반적인 업무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서비스 가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우트하우젠에서 복무하도록 선발된 여성들은 주로 라펜스브리크 수용소에서 발탁되었습니다. 선발 과정은 인종 및 정착 사무소에서 정하고 SS 의료부에서 검증한 기준을 따랐습니다. 수감자들은 임상검사, 부인과 검진, 그리고 신체 저항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선발된 대상은 20세에서 35세 사이의 여성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경력, 인정된 민족적 기원, 그리고 집중적인 순환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신체 능력을 갖춘 여성이었습니다. 유대인, 로마인 여성 또는 인종적으로 부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여성은 체계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선발이 승인되면 화학 용액으로 목욕하고 인공 조명에 노출시키고 칼로리를 강화하여 급식하고 표준 화장품을 바르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모든 처치는 예방위생 프로토콜로 기록되고 정당화되었습니다. 마우트하우젠에 도착한 여성들은 최종 건강검진을 받고 작업 능력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여성들은 라펜스브리크로 돌려보내지거나 강제노동구역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존더바우에 배치된 여성들은 내부 코드로 등록되었고 매주 위생요원의 감독을 받았습니다. 작업량은 수용소의 인구 밀도와 예상 수요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여성 1명당 하루 6명에서 10명 정도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감독에는 근무시간 관리, 인력 순환, 기본적인 의료 모니터링도 포함되었습니다. 사용 허가는 매주 300명에서 500명 사이의 수감자로 제한되었으며 이들의 선발은 구역 책임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서비스는 공식적으로 카드와 내부 문서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었으며 출입은 고정된 통제 지점에서 감시되었습니다. 감시는 장교, 위생사, 행정보조원을 포함한 해당 기능을 전담하는 SS 부대가 담당했습니다. 정확한 출입 시간, 사용자 식별 징계 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 이 기록된 기록지가 보관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성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 주 1회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수감자는 격리되어 기본적인 치료를 받은 후 원래 수용소로 복귀하거나 상황에 따라 재배치되었습니다. 사주에서 6주 강역으로 인력 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순환은 운영 성과를 유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악화를 방지하며 비교 평가 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마우트하우젠 행정부가 작성하여 WBA에 제출한 최초 보고서는 존 더 바우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의 노동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내부 갈등이 감소하고 폭력 신고가 줄어들었으며 수용소 관계자들이 기능적 일탈로 분류한 동성애 관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BHA는 이 데이터를 시범 프로그램의 초기 성공으로 해석했고 다른 수용소에서도 즉시 시행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마우트하우젠 사례는 행정지도부에 의해 결정적인 운영 증거로 간주되었습니다. 운영 시작 후 3개월 동안 작성된 문서는 부헨발트, 플로셈비르크, 작센하우젠의 존 더 바우텐, 손 더 바우텐을 설치하기 위한 내부 회람의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계획, 자재 목록, 등록 양식 및 의료 프로토콜이 복제되었습니다. 초기 경험은 또한 각 여성의 교대 근무 시간, 교대 빈도 및 작업 제한을 조정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우트하우젠은 체계적인 정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는 운영상의 예외도 아니고 지역적 조치도 아니었으며 재현 가능한 제도적 모델의 시험이었습니다. 시설 내에 설치된 존 더 바우는 기능적 실험실 역할을 했으며 그 변수들은 분석, 기록되고 SS 행정센터에서 정한 목표와 비교되었습니다. 징계적 변수로 관리되었던 성은 노동, 처벌, 그리고 급식과 동일한 효율성 논리로 다루어졌습니다. 마우트하우젠의 경험은 이 모델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나치 강제 수용시설의 안정적인 부분으로서 정당화했습니다. 모델 확장, 매춘 업소가 있는 10개 캠프. 마우트하우젠에서 얻은 결과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 이후 WBHA 지도부는 사창가 모델을 제도적으로 복제하는 단계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지역 간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1943년부터 히물러의 명시적인 승인과 오스발트 폴의 직접적인 감독해 제국의 주요 강제 수용소에 존 더 바우텐을 체계적으로 설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지시는 인구 밀도, 생산성, 규율체계, 산업 거점과의 근접성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구조적 통일성, 운영 표준화, 물류 실행 가능성의 기준에 기반했습니다. 배치는 1943년 6월 부헨발트 수용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대는 기존 건물 구조에 맞춰 조립 작업장과 감시되는 접근로 근처에 위치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작센하우젠에서는 존 더 바우가 SS 슈타브 건물 옆에 설치되었는데 이는 수용소 행정센터에서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플로셈비르크에서는 존 더 바우가 화관감 차해석장 경계 지역에 통합되어 심한 신체적 마모 작업에 배정된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극대화했습니다. 다우는 1944년 5월 기존 블록을 리모델링하여 이 모델을 도입했고 아우슈비츠에는 2개의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하나는 아우슈비츠 제1수용소 20세의 블록에 다른 하나는 IG 파르벤, IG 파르벤 산업공장 옆 모노비츠에 설치되었습니다. 구젠, 노이엔감메, 나츠바일러 스트루트호프, 미텔바우도라, 마이다네크의 존 더 바우텐이 가동되면서 확장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지역 지휘관들이 내부 통제 필요성, 규율 위반 문제 또는 생산적 안정화 요구를 이유로 WBA에 제기한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발행된 지침에는 건축 자재, 환기 시스템, 구획당 크기, 격리 및 감독, 매개 변수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운영 매뉴얼이 배포되었으며 시간당 교대, 위생감독, SS 요원 배치 및 월별 보고서, 형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매뉴얼에는 구조적 결함에 대한 절차, 위생 관련 질병 발생 시 임시 폐쇄 프로토콜, 그리고 징계 사건에 대한 사건 보고, 모델에 대한 지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경우에 접근은 카포, 블록 리더,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근로자, 그리고 일부 내부 행정 협력자 등 특정 계층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배타성은 간접적인 징계와
수용소 내 위계질서 재확인이라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사용자 선정은 매주 검토되었으며 허가증은 고정된 장소에 번호가 매겨지고 봉인되며 관리되는 카드를 통해 관리되었습니다. 행정 기록에는 각 출입 기록, 정확한 시간, 사용자 코드, 관찰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내부 평가를 위해 6개월 동안 보관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변칙적인 패턴이나 편차를 감지하기 위해 수용소 의료부서 보고서와 분기별로 대조되었습니다. 하루는 아침, 저녁, 밤의 3시간대로 나뉘었고 중간중간 청소와 검사를 위한 시간대도 있었습니다. 각 접견은 15분으로 제한되었고 수감자는 하루에 한 번만 접견할 수 있었습니다. 배정된 수감자들은 하루에 80회 근무를 수행해야 했으며 신체 상태에 따라 4-6주 간격으로 교대 근무가 계획되었습니다. 담당 SS 요원들은 시간 엄수, 허가증 진위 여부, 교대 근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지휘관 부관과 수용소 주치에게 보낼 일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부 수용소에서는 시스템 추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가 서명한 병렬 관리표를 도입했습니다. 위생시설은 SS 보건소 소속 의료진이 감독했습니다. 의무적인 주간 검진, 기본 임상 검사 그리고 성병 감염 기록이 시행되었습니다. 병든 수감자들은 격리되어 제한된 자원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호전되지 않으면 원래 수용소로 복귀하거나 재배치되었습니다. 위생구역은 매일 점검되었으며 여성이나 남성 사용자의 위반 행위는 징계 조치로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존더바우, 손더바우에 부속된 보조 위생시설을 설치하여 응급의료관리 및 격리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이들 수용소에서 생성된 운영 데이터 분석 결과 재현 가능한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존더바우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부문에서는 생산성이 평균 외에서 8% 증가한 반면 규율 위반, 공격 행위 또는 지휘 개통에 대한 무례 행위 신고는 10에서 15%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WBA 통계부서에서 매달 기록했으며 이를 통해 존더바우가 효과적인 내부 관리 도구라는 인식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경우에 따라 수용소 지휘관들은 수용 인원 증원이나 근무시간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요청은 분기별 보고서에 포함된 수치를 기반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기술적 결함도 지적했습니다. 여러 수용소에서 여성들의 조기 탈진, 잦은 감염, 수용자들의 수동적 거부, 막사의 구조적 노후화가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WVHA는 수감자 1인당 수용량을 줄이고 의료 통제를 강화하며 수용소 환기를 개선하고 감시를 담당하는 SS 요원의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시설 조정을 위해 임시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조적 내구성 기록도 도입하여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기반 시설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격월로 막사를 점검했습니다. 존데르바우는 징계 기능 외에도 간접 관찰 공간으로도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당관들은 수감자들의 이례적인 행동, 감정적 반응 또는 비규제적 청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관찰 결과는 특별 보고서에 포함되어 수용소 보안관에게 전달되었으며 이는 동요, 부적절한 동맹 또는 잠재적 불만의 잠재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존데르바우는 심리적 감시와 수용시설 내 위험 행동 모니터링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더바우텐이 시가의 수용소로 확장된 것은 이 프로그램이 지역의 필요에 대한 자발적인 대응이 아니라 의도적인 제도적 정책이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매뉴얼, 목록, 통계 보고서, 의료 보고서 그리고 지역 지휘관과 중앙기관 간의 소통은 명확한 목표, 성과, 지표 그리고 개입 프로토콜을 갖춘 표준화된 장치가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강제 수용시설에 통합된 사창가는 노예 노동, 의학적 선별, 처벌 관리와 동일한 행정적 합리성을 가지고 착취되었습니다. 사창가의 연속적인 발전은 시스템의 구조적 원칙을 계획적으로 확장한 것으로 지속적인 감시, 해, 행동, 신체, 그리고 생산성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표시된 여성, 라벤스브리크와 착취의 물류.
1939년 여성 전용 시설로 개관한 라펜스 브리크 수용소는 강제 수용소 내 매춘소로 이송될 수감자들을 선별 준비 분배하는 물류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능은 WBA에 의해 공식적으로 할당되었으며 표준화된 의료, 행정 및 운영 기준을 확립한 내부 지침을 통해 규제되었습니다. 이 절차는 지역적 계획이나 맥락적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에서 계획되고 순차적으로 실행되었으며 상호 참조 기록을 통해 평가된 체계였습니다. 이 작업의 핵심은 오로지 생산적인 기준에 따라 기능적 사용 논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도구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발은 수용소의 공식 요청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여성 수용 인원, 목적지 수용소, 그리고 승인된 사용자 수에 따른 정당성을 명시하여 WBA에 제출되었습니다. 요청이 승인되자 라펜스 브리크는 선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 절차는 전반적인 신체 상태 검토, 체중 조절, 부인과 검진, 전염병 검사, 그리고 기능적 이동성 검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 평가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SS 의료진의 감독하에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보관되고 서명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결핵 감염성 병변, 명백한 근력 약화 또는 급성 영양실조 징후가 있는 수감자는 자동으로 퇴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치료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교대 근무를 중단 없이 견딜 수 있는 수감자를 찾았습니다. 퇴소된 수감자를 회복하기 위한 개선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수감자는 내부 징계 이력, 배정된 업무에 대한 복종 기록, 그리고 직원이 관찰한 주관적인 성향 등 행동적 측면을 기준으로 2차 선발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공식적인 심리 프로토콜은 없었지만 보고서에는 수용성, 협력 수준, 다른 수감자와의 갈등 부재, 적응력 등에 대한 주석이 포함되었습니다. 규율 위반, 저항, 반항적인 언행, 탈출 시도 또는 내부 시위 개입 등의 경력이 있는 여성은 제외되었습니다. 선발의 목적은 기능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기동성이 뛰어난 부대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승인된 수감자는 특수용도 손다베르웬둥으로 등록되었고 기술자료, 정면 사진, 출신지, 선발일, 그리고 지정된 목적지가 포함된 새로운 파일이 할당되었습니다. 이 파일은 복사되어 한 부는 라펜스 브리크에 보관되었고 다른 한 부는 수용소 행정부서로 보내졌습니다. 이송 전 선발된 사람들은 7일에서 14일 동안 컨디셔닝 프로토콜에 참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흰빵, 농축수프, 오트밀죽, 그리고 동물성 지방을 일정량 섭취한 고칼로리 식단이 제공되었습니다. 식단의 목적은 전반적인 건강 개선이 아니라 외모 개선이었습니다. 기생충약을 이용한 화학 목욕, 위생적인 이발, 그리고 기초 연고를 이용한 피부 관리도 시행되었습니다. 일부 수감자들은 표피 색소 변화를 위해 인공 조명이나 저강도 자외선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내부 지침에 기록되어 있으며 위생 기능성 제재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송은 보통 8명에서 15명 정도의 소규모 집단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조된 화체 실려 철도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송 경로는 목적지에 따라 달랐지만 모든 경우 무장요원의 호의를 받으며 통과 서류에 등록되었습니다. 이송 조건은 엄격했지만 대량 추방자 이송과는 달랐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의 제한 때문이 아니라 물류적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지체 없이 복무를 시작하기에 적합한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도착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수용소에 도착한 여성들은 위생 및 행정 담당자에게 안내되어 서류를 확인하고 입소 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감염, 심각한 신체 손상 또는 내부 병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라펜스 브리크로 송환되거나 다른 강제 노역에 투입되었습니다. 수용소에 수용된 여성들은 존더바우에 정식으로 편입될 때까지 특수막사 또는 임시격리구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각 수용소에는 내부 코드, 표준 복장, 그리고 지역위생팀이 매주 업데이트하는 의료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복무기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존더바우에 배정된 수감자들은 평균적으로 신체 상태,
작업량, 위생 상태 평가에 따라 4주에서 8주 사이에 주기를 충족했습니다. 성병 감염, 극심한 피로, 부적절한 행동 증상이 나타난 여성은 주기가 끝나기 전에 교대되었고 새로 선발된 여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교대는 매달 계획되었으며 수용소에서 WBA와 라펜스부리크에 보낸 보고서를 통해 지원되었습니다. 재평가 제도도 존재했습니다. 일부 여성은 짧은 휴식이나 치료 후 정해진 기준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 복무에 복귀했습니다. 최종 배제 사유에는 불치성 성병 진단, 기능 한계 이하의 체중 감소, 정신적 붕괴 발작 또는 수용 인원에 대한 반항적 태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수용소 위생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기술 보고서를 통해 라펜스부리크에 전달되었으며 이 보고서는 향후 내부 감사를 위해 보관되었습니다. 전체 과정은 엄격하게 문서화되었습니다. 퇴소자 명단, 이송 기록, 접수 양식, 위생 시트, 운영 사용 기록, 그리고 월별 평가 보고서가 보관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WBA에서 분기별로 통합하여 수용소 간 데이터 교차 참조, 프로그램 효율성 검증, 그리고 선정 기준이나 부하 매개 변수 조정을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각 수감자의 시신에 대한 완전한 추적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기능적 요건이었습니다. 시신은 이동 중인 물리적 자원으로 관리되었으며 성과 요구에 따라 평가, 활용, 대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선발, 이전, 사용, 평가, 그리고 철수 체계에는 개인의 주도권이나 주관적인 수정을 위한 공간이 전혀 없었다. 과정의 각 단계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규정되었고 지역 수용소는 실행 단위 역할을 했다. 여성들은 거부하거나 중재하거나 예외를 요청할 수 없었다. 그들의 기능은 오로지 집중 시스템 정상에서 부과된 운영 기준에 의해 결정되었다. 존 더 바우로의 배치는 개선이나 처벌이 아니라 전면적인 생물학적 착취 논리에 따른 기능적 명칭으로 인식되었다. 라펜스부리크와 수용소 사이를 정기적으로 오가는 여성들의 이동은 요청, 검사, 중복 파일, 그리고 비교평가 메커니즘을 통해 조율되었으며 이는 수용소 매춘소에서의 여성 이용이 비주류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앙집중적인 작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최소 2년 이상 지속되었고 나치 체제의 신체 관리 논리와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이송, 주기, 방출, 그리고 재편입은 여성의 신체를 강제 수용 시설 내에서 통제, 감시, 그리고 규율의 도구로 전환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였습니다. 제국의 매트릭스, 통제된 재생산. 정권이 행사하는 여성 신체에 대한 일반적인 통제 틀 내에서 수용소 안팎에서 군인이나 친위대원과 관계를 유지하는 아리아인으로 간주되는 여성들은 필요한 인종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레벤스보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합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평가를 거쳐 필요한 표현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국의 생물학적 자산으로 시스템에 편입되었습니다. 1935년 12월 12일 히물러의 직접 후원으로 공식 설립된 레벤스보른, 레벤스본은 국가사회주의 생물학적 기준에 따라 인종적으로 가치 있는 여성들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레벤스볼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명칭은 이 정책의 핵심 목표를 반영했습니다. 즉, 밝은 피부, 밝은 눈동자, 검증 가능한 게르만 혈통, 그리고 최적의 신체 건강 등 인종적 이상에 부합하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의 계획적인 생식을 통해 순수 아리아인 인구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유전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인구의 출산율 감소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두 가지 전략적 기둥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전통적인 결혼 외의 경우에도 인종적으로 순수한 출산을 장려하고 어머니가 아리아인으로 분류되고 아버지가 SS 또는 인종적으로 승인된 기관에 속할 때 발생하는 사생아라는 낙인을 제거하는 것, 감독해 양육하여 국가를 보호하고 국가사회주의 가치에 따른 교육을 보장하고 제국의 인종 프로젝트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호노의 출생 아동에 대한 국가 보호의 제도화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순전히 인종적 논리에 따라 사회적 낙인을 제거했습니다. 두 조상 모두 확립된 생물학적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가 개입하여 아이의 출생, 의료 지원, 그리고 인종적 자산으로서의 공식 등록을 보장했습니다. 임산부는 레벤스볼은 레벤스본 보호소에서
출산 및 산후 관리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숙소, 영양 보충 전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친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인종 기준을 충족할 경우 아이는 귀중한 아이로 등록될 수 있었고 정부는 다양한 수준의 법적 양육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정책은 실용적인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즉, SS 또는 Wehrmacht 구성원과 임신한 미혼 독일 여성의 낙태를 방지하고 혼외 임신에 대한 사회적 수치심을 없애고 전통적 도덕성과 분리된 국가 기능으로 생식을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레벤스볼은 레벤스본 요양원은 독일 영토화 이후 점령국에 설립된 의료 및 주거시설이었습니다. 독일에는 최소 10개의 요양원이 운영되었고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벨기에, 프랑스 등의 영토에도 여러 개의 요양원이 더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모두 의료, 행정, 생식 기능이 명확히 구분된 단일 제도 모델을 따랐습니다. 이 인력은 신생아의 산전 관리, 분만 및 유전자 평가를 담당하는 의사와 산부인과 의사, 기본적 치료와 신체 상태 모니터링을 위해 국가사회주의 이념 교육을 받은 간호사, 기록을 관리하고 출산을 승인하고 입양을 조직하고 중앙관리부에 통계를 보고하는 SS 관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은밀하지만 지속적인 감시를 유지했습니다. 생식 및 인구 통계적 목적이 엄격했기 때문에 강제 수용소처럼 노골적으로 억압적인 성격을 띠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정된 여성들은 임신이나 자녀의 미래 운명과 관련된 근본적인 결정에 대한 진정한 자율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출산 후 제도적 평가와 빈번한 분리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발적인 것으로 정의되었지만 실제로는 행정적 압력, 이념적 조건화, 그리고 경제적 의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들은 안전하고 인종적으로 최적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국가 차원의 양육을 위해 아이를 낳도록 체계적으로 유도되었습니다. 각 신생아는 표현형 및 의학적 평가에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검사를 받았으며 피부, 눈, 머리카락 색깔, 두개골과 얼굴 비율, 운동 반응 및 활력, 선천적 질환이나 인종적 퇴보로 간주되는 징후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2가지 경로를 통해 양육될 수 있었습니다. 전문 인력의 감독 해 기관 자체에서 양육되거나 특히 SS나 당과 연계된 무자녀 결혼을 통해 인증된 독일 가정에 입양될 수 있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국가는 공식적인 신분, 교육, 양육 장소, 그리고 국가기관 내에서의 최종 활용 등 기본적인 측면에 대한 법적 권한을 유지했습니다. 신생아가 인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리되어 일반 고아원이나 일반 의료기관으로 보내질 수 있었습니다. 장애 진단이나 유전적 퇴행 의심 사례가 기록된 경우 일부 신생아는 생존 불가능으로 분류되어 유아 안락사 프로그램을 통해 제거되었지만 이러한 관행은 제한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입소한 여성들은 근본적으로 생식의 도구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들의 인격적 발달은 모성 기능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촉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제도적 목적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필요한 경우 아이와 분리하는 것이었는데 아이는 제국의 생물학적 자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논리는 개인의 이념적 소속과는 무관하게 적용되었다. 결정적인 요인은 오로지 인종적 기준에 따른 유전적 가치 인식이었다. 이 정책은 인종화된 모성 모델을 장려했는데 아리아 여성의 자궁은 미래의 독일 군인 지도자 또는 식민지 주민을 양성하는 국가적 도구로 개념화되었다. 여러 자녀를 국가에 출산한 사람들은 어머니 십자가 무타카르스와 같은 표창, 상징적인 연계 또는 제한된 물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정 맥락에서 참여는 전통적으로 혼외 모성과 관련된 소외로부터 보호받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점령지, 특히 노르웨이까지 확대되었는데 그곳에서는 독일군 병사의 아이를 임신한 수천 명의 여성들이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아동 착취와 국가 정체성 억압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했습니다.
아이들은 독일로 이송되어 게르만식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독일 시민으로 양육되는 일이 빈번했으며 이는 의도적으로 생물학적 기원과의 연관성을 제거했습니다. 레벤스보르는 제도화된 형태의 생물공학과 국가적 생식 통제를 상징했습니다. 그 구조는 의학적, 행정적, 인종적 구조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으며 자율적인 정서적 유대감이나 독립적인 개인적 결정을 위한 여지는 없었습니다. 아리아인으로 분류된 여성은 자신의 생식 능력으로 축소되었고 아이들을 그들의 인종적 잠재력에 따라 평가, 분류, 활용하는 관료적 장치에 의해 관리되었습니다. 공포의 외과 의사들, 강제 수용소의 실험실들. 제2차 세계대전 중 SS는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수천 명의 여성 수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학 실험 프로그램을 제도화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행된 이러한 관행은 특히 여성 생식 조절, 임신 개입 그리고 성행위 조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을 강제 조사 대상으로 만든 것은 개인의 과도한 행위가 아니라 나치 기관의 특정 부서들이 지원하고 정권 특유의 관료주의적 정밀함으로 기록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결과였습니다. 민헨 대학교에서 인류학과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요제프 맹겔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공식 의사로 임명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10번 블록을 운영센터로 활용하여 생식 조절, 강제 수정, 쌍둥이 연구 등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원래 기초병동으로 설계된 이 건물은 중앙행정부에서 특정 자원을 배정하는 실험실로 개조되었습니다. 맹겔레는 독립적인 연구자가 아니라 수감자 우선 선발과 그의 절차에 대한 완전한 문서 지원을 통해 행정구조에 완전히 통합된 기능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칼 클라우베르크는 나치 생식 실험의 또 다른 전형적 인물입니다. 전쟁 전 저명한 산부인과 의사이자 당원이었던 그는 히물러로부터 비외과적 대량 불임 수술법을 개발하라는 직접적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특징적인 기술은 마취나 적절한 무균 조건 없이 포르말데히드 기반 물질을 나팔관에 직접 주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술은 심각한 염증과 영구적인 흉터를 유발하여 돌이킬 수 없는 불임을 초래했습니다. 이 잔혹한 방법은 합리적으로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기존 수술보다 매일 더 많은 여성을 처리할 수 있었기에 프로그램의 행정 효율성 목표에 부합했습니다. 성 및 생식 실험은 세계의 주요 기관의 지원을 받았으며 각 기관은 다양한 차원에서 정당화를 제공했습니다. 1935년 설립된 SS의 공식 고고학 및 인종 연구기관인 아네네르베 에이네넬베는 인종 이론적 틀과 사이비 과학적 정당화를 제공했으며 실험 결과를 생물학적 위계와 인종적 순수성에 대한 이념적 자료에 통합했습니다. 공식적인 인구 정책을 담당하는 제국 내무부는 행정 및 법적 지원을 강화하여 명시적인 인종 기준에 따라 생식에 적합한 인구와 부적합한 인구를 정의했습니다. 명망 있는 국제과학센터인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 카이서르 윌헬m 인스티튜트는 조사 방법론과 학문적 검증을 통해 과학적 용어와 정형화된 프로토콜을 통해 잔혹한 절차를 외견상 의학적 진보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수용소에서 시행된 생식 통제 방법은 행정적 효율성과 극도의 신체적 잔혹함을 결합했습니다. 클라우베르크의 불임 주사 외에도 마취 없이 실험적인 외과적 개입이 자행되었습니다. 난소, 자궁, 나팔관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적출은 최소한의 위생 환경에서 이루어졌으며 의료 훈련이 부족한 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수술은 사망률과 심각한 합병증 발생률을 초래했으며 이는 다양한 민족 집단의 침습적 시술에 대한 내성과 신체적 저항성에 대한 실험 데이터로 의도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부엔발트, 특히 46번 구역에서는 호르몬 치료에 중점을 둔 또 다른 실험적 노선이 개발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동물의 분비선, 주로 소와 돼지의 고환에서 추출한 화합물을 주사받았는데 이는 호르몬 패턴과 생식 기능을 변화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술은 불임 효과와 성행동 변화, 특히 바람직하지 않은 집단으로 간주되는 집단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투여량은 고의로 정해진 안전 기준을 초과하여 심각한 내분비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이는 민족적 기원에 따라 차별화된 반응으로 꼼꼼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험이 수행된 시설은 수용소의 건축 구조에 맞춰 특별히 조정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10번 블록은 생식 실험 센터로 완전히 재편되었으며 추가적인 철조망을 통해 수용소의 나머지 부분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었고 정규 SS 요원조차도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내부에는 실험실, 기본적인 산부인과 진료대, 화학약품 처리실, 그리고 사후 관찰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기본적인 위생적인 고려사항보다 실험 대상의 효율적인 처리를 우선시했으며 이는 희생자에 대한 순전히 도구적인 개념을 반영합니다. 라펜스브리크에서 클라우베르크는 자신의 시술에 맞춰 병실의 여러 구역을 개조하여 마취 없이 시술하는 동안 환자를 고정하기 위한 주사 장비와 구속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병실은 여러 여성을 순차적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으며 시술 후 합병증을 관찰하고 추가 실험 데이터로 기록하는 최소한의 회복실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의 건축 양식 자체가 실험 대상으로서의 여성 신체에 대한 기계론적 관점을 구체화했습니다. 실험 프로그램의 목표는 부서 간 내부 의사소통을 통해 명확하게 문서화되었습니다. 당면 목표는 나치의 생물학적 기준에 따라 인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집단, 유대인, 로마인, 슬라브인의 생식 능력을 제거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병원 시설이나 고도로 전문화된 의료 인력 없이도 대규모로 적용 가능한 기술을 모색하여 자원이 부족한 점령지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차적이지만 중요한 목표는 생식 개입에 대한 인종적 차이에 대한 비교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민족적 기원에 따라 회복 시간, 합병증 발생률, 시술 저항성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인종적 우월성 이론에 대한 사입이 과학적 근거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조사적 차원은 본질적으로 제도화된 성폭력 및 생식폭력의 형태를 구성하는 시술에 대한 학문적 정당성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분쟁의 진행 단계에서 중요한 세 번째 목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은밀한 불임 시술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클라우버그는 음식이나 물에 첨가하면 즉시 감지 가능한 증상 없이 불임을 유발하는 물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점령지의 민간인들에게 장기적인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생식 능력을 억제하여 민족 집단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도구로 고안된 이 프로그램의 집단 학살적 측면을 드러냈습니다. 실험 대상 선정은 엄격한 행정 절차를 따랐습니다. SS 의무대원들은 특정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감동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가임 연령 일반적으로 20, 40세, 마취 없이 시술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신체 조건, 실험 결과를 오염시킬 수 있는 전염병이 없는지, 그리고 비교 연구에 필요한 특정 민족 집단에 속하는지 등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선정된 사람들은 행정문서에 특수 코드를 부여하여 등록되었고 공식적인 지시를 통해 실험동으로 이송되었지만 실제 목적은 거의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시술의 실제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기적인 진료, 산부인과 검진, 심지어 특별 프로그램 참여 후 해방될 수 있다는 거짓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허위 정보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초기 저항을 줄이는 동시에 피해자 여성들이 모르게 불임 시술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넓은 인구 집단에 은밀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시술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시행은 표준화된 순서를 따랐습니다. 초기 선정 후 여성들은 시술 전 생식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주사, 수술, 방사선 또는 화학적 치료와 같은 실험 절차는 동의나 적절한 마취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기본적인 의료 모니터링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환자의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효과와 합병증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기간, 몇 주 또는 몇 달 후에 효과적인 불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생성된 문서는 꼼꼼하고 철저했습니다. 각 사례는 사진,
인체 측정치, 이전 병력, 적용된 시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즉각적인 합병증 기록, 그리고 최종 효과 평가가 포함된 개별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이러한 파일들은 중앙 보관되어 방법과 결과에 대한 비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기록의 정밀함은 시술의 잔혹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나치 체제의 특징인 관료적 합리성과 극심한 비인간화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 말기 기록이 부분적으로 파기되어 정확한 양적 범위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된 증거와 이후 증언을 통해 최소 700명이 이러한 시술을 직접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클라우베르크의 실험에는 수백 명의 여성이 포함되었습니다. 라펜스브리크에서는 140명 이상의 수감자가 실험 목적으로 이송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엔발트에서는 수십 명의 수감자가 호르몬 치료에 참여했습니다. 사망률은 15%에서 30% 사이를 오갔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조사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망자들은 추가 표본을 채취하고 다른 연구 계통에 영향을 공급하기 위해 부검되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참혹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불임, 만성 통증, 재발성 감염, 그리고 심각한 호르몬 장애에 시달렸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생식 능력 상실, 마취 없이 시행된 시술, 그리고 조직적인 기만은 수십 년간 지속된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해리, 만성 불안, 그리고 해방 후 사회생활 복귀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책임자들은 정의에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맹겔레는 탈출하여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베르크는 소련에 의해 투옥되었지만 서독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연루된 수많은 의사들이 전쟁 후 다시 의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처벌 면제는 역사적 기억을 생생하게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제3제국의 생식 실험은 과학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가장 어두운 측면 중 하나를 드러냅니다. 이는 개인적인 오류도 주변적인 과잉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인간 생식을 생명 정치적 통제 도구로 변질시키려는 국가기구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하는 것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학이 집단 학살 이념에 종속되도록 방치하는 것의 위험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